일어서서 이야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문입니다. 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크게 GK 전략 개발원 운영에 대한 목표 구성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K 전략 프로는 국가 미래 안보를 위해 운영하며 전략 개발에 중점을 둔다. GK 포럼은 자유대한 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 전복 세력을 척결하며 애국 세력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킨다. GK 전략 포럼은 한미 동맹 강화 및 자강의 중요성에 역점을 둔다. GK 전략 포럼은 김일성 3대 세습 체제는 타도하고 경멸할 대상이며 2,200만 북한 주민은 자유대한민국 중심 통일 해방의 대상이고 협력의 대상이다. GK 전략위원회는 안보 이론, 지식과 지혜를 국민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파하여 국민의 건전한 안보 문화를 형성하는 데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GK 전략 포럼은 사상의 빈곤은 국가의 재앙이 되며 자유민주 경제시장의 모든 것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깊이 인식하여 사상, 이념, 투쟁의 승리에 진력한다. GK 포럼은 다양한 이론과 경험을 가진 학자, 교수, 정부 공직자, 기업인, 군 장성, 언론인 등으로 구성되며 2017년 이후는 구국 활동에 헌신하시는 일반 시민의 참여도 권장한다. GK 포럼은 현 시국의 심각한 안보 위기에 대처할 이론과 행동이 요구되며 애국단체에 대한 연계와 지원도 필요함. GK 전략 포럼은 2007년 7월 창립 이후 대부분 기간 무료로 운영해온 2018년 3월 이후부터 참가식비 거출함. GK 전략 개발원 박승보 드림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상현 의원님께서 오늘 제목이 북핵 문제와 한국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고 난 뒤에 제가 3번 정도 거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한번 한 2분 정도 더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저희가 모임이 한 20분 정도 됐기 때문에 다 의견을 들었는데 작년부터 잘 아시겠지만 우리 태극기 광장에서 나라 지키려고 고생하시는 분도 여기 좀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운영하는 것 갖다가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발표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 조금 이렇게 소개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동희 선배님, 박수 한번 주시고 이동희.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육사 창설 때 제일 첫 번째 이렇게 나오신 분인데 교수부장 하시고 서경대학 총장도 하시고 미국에서 공부도 많이 계속 하셨죠. 지난번에 소개를 많이 하셨는데 제일 선배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박성촌 우리 보훈처 장관님, 유재갑 박사님, 국제정치학 박사도 하시고 국제정치학회 회장도 하시고 문무를 경비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죠. 이제 다 여기 계신 분이 문무를 경비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김호경 여사 우리 포럼에서 항상 와서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조계종에 집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병길남 원로회의 상임 부의장님 육사 22기생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원장님 한 말씀 인사하실 말씀이십니다. 끝나시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병수 퇴직자연맹 총재. 반갑습니다. 우리 국방부 김국헌 장군님. 네. 지난번에 육사 안보 토론회 할 때 또 발표를 하시고 국방 분야 남북 관계에서 가지고 전문가로서 국방부 한 15년 일하면서 전문가로 들어가시고 아마 다음번 12월 달에 우리 179번째 포럼 할 때 우리 김국헌 장군이 발표를 하는 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송영희 여사 조금 전에 우리 GK 포럼 발표 감사합니다. 그 옆에 이영희 여사 이분들 다 태극기 집에서 애국 활동을 무척유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지성 함흥명예 지사님, 함흥명예 지사님 북한에서 하루도 오셔가지고 남북 관계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박사님 교보문고에서 태극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박 육사 21기. 그 다음에 그 옆에 계신 분 한번 일어나십시오. 한 말씀 소개 한번 하십시오. 한 말씀.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반갑습니다. 최봉실님, 예. 대한민국 무궁화미술대전위원회 상임대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윤모정 국장님, 전 MBC에서 언론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입니다. 언론에 계십니다. 우리 김하영 교수님, 6사 23기 국방대학원 교수를 하셨습니다. 오현구 전 항공작전사령관은 하셨고 저희 1군단장 하겠습니다. 고병준 상임감사님, 상임자기공원 상임감사. 그 다음에 우리 하정열 장사님, 지금은 이제 목사님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영 여사하고 같이 어떤 세 분 일어나세요. 이치영 여사. 미국에서 오셨죠? 한 40년 가까이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윤수연 박사님. 안녕하세요. 양리학. 감사합니다. 예. 그 옆에 계신 분. 이재총 우리 러시아 대사님. 이제 좀 뒤에 가지고. 이번에 유효한 성명도 발표하시고.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제 애비역 장성들이 이제 또 그런 활동을 하는 거 해가지고 다음 주 21일 날 오후 2시에 전쟁전문관에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탁 우리 저기 회장님 대한문에서 고등학교 전국 고교 하는데 부산고등학교 회장입니다. 고등학교 교육이. 우리 김탁 회장이 열심히 해가지고 현재 그 고등학교 태극기가 한 200개 정도 나오는데 앞으로 1000개 목표로 계속 열심히 하겠다고. 김탁 우리 회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처음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백남진 우리 회원님 뒤에 계신 분 우리 저 주찬양 그 이북에서 내려오신 젊은입니다. 그쪽에 내려가 지금은 인권 문제, 선교 활동 문제 이런 거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젊은이도 같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와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같이 친구들 있었죠? 네. 여기서 같이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오신 분 있죠? 네, 젊은이 있고. 안녕하십니까. 우리 저 유재갑 박사님 사모입니다. 오셨어? 혼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부족해가지고 지금 이게 중간에 오래 하면은 보기가 됐습니다. 이정수 장군님, 우리 사무총장 하시는 이정수 장군님, 6사 25기 미국에서 한 10년 가까이 FMS를 담당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우리 윤상현 의원님께서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그 워싱턴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을 나오시고 또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관을 지내셨고 국회의원 3선 의원으로서 국회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근무를 하셨습니다. 인천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하시고 인천광역시 축구연합회 회장도 하셨습니다. 그래? 제가 또 축구 선수를 해야 되니까 이 연합회가 축구 한 눈에 딱 띄었는데. 이게 맞네. 예. 그러면 우리 저 윤상은 의원님 다시 한번 박수를 치고
마이크 좀 안 됩니다. 그냥 묵상 할게. 네. 뭐 이렇게 이걸 달아야 되나요? 그냥 말씀을 크게 해주십시오. 전부 지금 이제. 예. 네. 예, 윤상현 의원입니다. 우리 GK 전략 포럼 이렇게 와서 인사드리고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박승구 우리 원장님 특히 여러 가지로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인천의 남구 지금 미추홀구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국회의원 삼선하고 있고요. 원래 이제 충청남도 청양이 고향이고 또 대전에서 또 평택에서 또 서울에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학교도 다녔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과를 나왔고 조지타운 대학에서도 예전 우리 이재춘 대사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MSFS 옛날 뭐 클린턴 대통령 나온 거기 포린 서비스 거기에서 이제 석사학위 딱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또 서울대학교에서 몇 년 국제대학원에서 이제 교수 생활도 하다가 정치권하고 인연이 돼서 현재 현실 정치에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북한 문제, 북핵 문제와 이제 남북 관계라든지 이제 여러 외교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 가지로 기조 발언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몇 분이 말씀 주시고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는 세습 독재 전제 권력 체제의 역사를 쓰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광분해 왔습니다. 작년 11월 말인가요? 화성 15형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기로 핵 무력의 완성을 이제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이제 김정은의 대남 평화 공세 때문에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또 북미 간의 정상회담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김정은이 사실상 2011년인가요? 12월 달 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야 권력을 공고히 할 건가? 야 이거 무너지지 않을 건가? 이런 여러 염려나 이제 우려도 많았습니다만은 지금은 명실상부하게 권력을 확실하게 공고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이의 도대체 권력 기반이 무언가? 또 김정은이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정은이 최근에 우리 대통령이나 정부 당국자들이 하는 김정은에 대한 평가 많이 들어보셨죠? 대통령께서는 예의 바르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유시민 전 장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분은 혁신 지도자다. 대한민국 2세, 3세 대기업의 2, 3세 중에 김정은이만큼 혁신적인 리더가 어디 있냐 나와봐라. 조명균 장관은 이낙연 총리는 인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지도자다. 또 문종인 외교안보 특보는 마치 핵 포기의 결단을 내렸다는 식으로 그것은 인민 생활을 위해서 핵 포기의 결단을 내렸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기에 아까 보니까 북한에서 오신 한국냉매 하시고 여기 젊은 분 있는데 김정은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은은 최대 세계사에서 정말로 현재 가장 인권 유린의 노예국가의 왕초 아닙니까? 인신매매하죠, 구금하죠,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또 껐다가면 마약 밀매하죠, 사이버해서 남의 비트코인 탈취하죠 등등.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에 무려 12만 명에 달하는 정치범 수용소에 인민을 가다 두고 압권으로 종교의 자유도 없는 그런 나라의 지도자냐. 두 가지 상반된 김정은의 모습. 오히려 김정은의 모습은 가장 가까이서 본 김정은의 통치를 받아본 분들이 가장 잘한다. 최근에 송영길 의원이 북한을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평양에 여명거리를 가고 어디를 갔더니 너무너무 잘 살더라. 잘 살더라. 야, 북한의 인민의 생활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얘기를 합니다. 참 모르는구나. 그것은 눈앞에 보이는 쇼윈도의 북한의 모습이지 T의 모습. 제가 장관한테도 그랬습니다. 한번 장관이 백두산까지 갈 때 당신은 길거리에 동원된 북한 인민들, 능라도에 동원된 그 많은 사람들 말고 당신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애국자라면 솔직하게 야, 동원되지 않은 인민들의 생활은 어떨 건가? 궁금증도 없냐? 또 그런 사람들 보려고 하지도 않았느냐? 한번 마주친 적이 없냐 했더니 마주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하고 행사를 하면 철두철미하게 철저히 통제하는 나라가 이북이다. 근데 이 김정은이가 권력을 완전히 공고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의 이 나이가 얼마인지 아시죠? 김정은이 30대 초중반 사이죠. 1984년생, 84년. 부인 리설주가 얼마냐? 89년생, 89년. 그 젊은 남녀가 북한의 인민들 2,300만에 500만 그 인민들을 통치했어요. 권력이 이렇게 공고화될 수 있었던 권력의 기반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저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첫째, 김정은이가 가장 먼저 한 게 소위 말해서 김일성 할아버지를 따라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김정은이하고 김일성하고 얼마나 많이 닮으려고 노력을 하는지. 머리 스타일 한번 보십시오. 안경 낀 이거 보십시오. 인민복 한번 보십시오. 걸음걸이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김정은이는 김일성을 빼다 박으려고 노력을 안 하는 이상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몰래 몇 년 전에 2011년 집권한 이후에 야, 김정은이 목소리가 김일성하고 하도 비슷하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로 김일성하고 목소리가 같은가 조사를 했더니 평균 75% 이상의 목소리가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할아버지 따라하기를 한다. 할아버지를 따라. 결국 그네들이 얘기하는 백두대간의 혈통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김정은이가 김정일의 그 째뽀라고 불리는 제일교포 북송된 고용이 하고 사이에 태어난 둘째 아들, 소위 말해서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할아버지 따라하기를 한다. 아직도 고용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노력을 하는 게 북한 김정은. 제가 한 5년 전인가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간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몇 사람 정보위원들한테 국정원에서 나와서 전체 회의에서 보고를 했어요. 김정은의 목소리가 김일성 목소리하고 75, 80% 닮았다. 정밀 분석을 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제가 최근에 작년에 정보위원을 다시 몇 개월간 들어간 적이 있는데 전부 서울 국정원장 시작부터 해서 차장 또 국장들 전부 얘기하는데 그 국정원에서 저보고 한 4년 전 5년 전 사이에 보고한 내용을 물어보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당신네 조직이 와가지고 우리 정보위원들한테 김정은의 목소리하고 김일성 목소리하고 거의 80% 똑같다고 했는데 아는 사람 얘기해 보십시오. 국정원장부터 국장들까지 거기 한 30명이 모여있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그 정도로 대북 전문가, 북한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물갈이가 되고 있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 국정원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이가 집권한 이후에 야, 잘 될까? 야, 저 꼬맹이가 뭘 알아? 이런 식의 어떤 냉소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꼬맹이로 비하를, 중국에서는 어떻게 비하를 하느냐?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아들이랑 거의 비슷비슷 뚱뚱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찐삼판이라고 합니다. 우리 김씨를 중국에서는 찐센산, 찐이라고 하고 석삼을 삼팡, 진삼팡 하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 부자를 찐삼팡이라고 하고 아주 비하하는 것. 그 북한의 그 뚱뚱한 세 놈이 완전히 북한을 노예국가로 만들었다는 식으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이 사이버에다 올립니다. 그러면 중국은 북중 관계가 좋을 때는 그걸 어떻게든 없애려고 노력. 진삼팡 하면 유명한. 그런데 그 정도로 뚱뚱한 세 사람, 결국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서로 빼어남기를 통해서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를 해서 권력을 공고해요. 정치학에서는 그걸 밀한다라고 해요. 어떤 대상을 놓고 충성을 유도하는 것. 결국 할아버지라는 김일성하고의 담화 가계를 통해서 권력을 공고해왔다는 것. 두 번째 기반이 뭐냐? 공포정치, 공포정치. 공포정치. 어느 정도 그 나라의 공포냐? 제가 국무부 보고서 2010년도인가? 2010년도 5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평안남도 평성이라는 데에서 지하교회를 만들어 놓고 25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이걸 한 겁니다. 그게 적발이 됐습니다. 한 22명 정도는 정치범 수용소, 3명은 사형시켰습니다. 사형의 원인이 뭐냐? 세 사람은 평안남도 평성에서 신의주까지 전도를 갔다 왔다. 전도. 이 이유 가지고 사형시키는 나라. 이게 북한의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포정치를 자행을 하느냐? 처형정치입니다. 아시다시피 자기 고모부를 2013년도인가요? 12월 집권해서 한 2년차 정도 됐을 때 자기 고모부를 지금은 뭐 고사총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그 당시에 하면은 기관총으로 쏴 죽였어요. 자기 고모부를 쏴 죽였을 때 이유가 뭔지 아시죠? 제목이요. 양봉의미를 했다는 겁니다. 양봉, 양지에서는 봉, 받드는 척하고 의, 음지에서는 뒷구녕으로 의, 딴 생각했다는 겁니다. 양봉의미를 했다. 또 하나는 김정은이 앞에서 건성 박수를 쳤다는 겁니다. 열렬히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건성 박수를 쳤다. 처형되기 전에 저도 이 심양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야, 장성택이가 센가 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런 데서 회식 자리가 이루어지면은 맨 상단에 김정은이가 앉아 있으면 거기에 가서 굽신거리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장성택 고모부가 담배를 피고 딱 다리를 꽂고 있대. 들어가는 장군들이 전부 다 장성택이한테 무식도 저를 그걸 맨 정상에서 봅니다. 그 정도로 장성택의 의세가 당당했는데 2013년도 12월 달에 두 가지 제목, 대체적으로 큰 제목을 걸어서 기관총을 쏴줍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5년 4월 달인가요? 당시 현영철이라고 인민무력부장, 우리로 얘기한 국방부 장관이 이 사람도 양봉 의미를 했다. 딴 생각 품었다. 두 번째는 공식 석상에서 졸았다. 라는 이유로 고사총으로 쏴죽였었습니다. 김용진 내각 부총리도 고사총으로 쏴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복형 김정남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말레이시아인가요? 거기서 VX가스로 독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권 이후에 처형한 사람이 150여 명, 고위, 관료, 당 간부들이 150명 된다. 이런 공포 정치를 통해서 완전히 권력을 확보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나 제가 보니까 선물을 나눠준다. 선물. 김정은이가 고위 당 간부들한테 선물을 줍니다. 그럼 어떤 선물이냐? 자동차를 주기도 하고요. 술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 양탄자도 주고 시계도 주고 화장품도 주고 전자기기 제품도 줍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그 고급 사치품들을 주기 위해서는 수입을 해야 돼요. 수입. 그런데 2006년도 10월 9일 날인가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1718호에 의해서 모든 유엔의 회원국들은 북한에다가 사치품을 수출을 못하게 반입을 제한을 하게끔 각 나라가 전부 다 유엔의 대북제재 위원회에다가 이해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걸 가입을 해서 절대로 고급 사치품 못 들어가게. 미국도 그렇고. 그런데 중국을 통해서 매년 고급 사치품들 이런 게 들어가. 최근에도 김정은이가 타는 롤스로이스 차량 신문에 난 적 있죠. 그게 한 6억 정도 하네요. 6억. 그걸 어떻게 롤스로이스 차량을 가져옵니까?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 구멍이 어디냐?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 제가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지난 6년 동안 중국의 세관, 중국은 이제 해관이라고 합니다. 하이관을 통해서 들어간 사치품 액수가 얼마냐? 무려 40억 달러. 40억 달러. 지 아버지 시대 때는 보통 4, 5억 달러, 연간 수입 4, 5억 달러를 수입을 했어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집권한 이후에 6억 달러, 작년에도 6억 몇 천만 달러 수입을 했어요. 도저히 그것을 북한에다가 반입하면 안 되는, 중국을 통해서 계속 반입을 합니다. 제가 정부에다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현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중국을 막아라. 중국이 구멍이다. 니들이 외교력을 동원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확실히 이행하게끔 해라. 하는데도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작년에 6억 2천만 달러 가량 수입을, 전자기기, 시계, 고급 술, 화장품 등등 해서 간부들한테 나눠주고 그걸 통해서 결국 자기의 권력을 공부한다. 이게 선물 통치. 6억 달러가 어느 정도냐? 북한의 연간 수입액이 37억 달러죠. 작년에 37억 달러 수입을 해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17, 8% 정도 차지해요. 17, 8%를 고급 사치품을 수입을 해서 나눠주는 것. 자기도 쓰고 간부들한테 나눠준다. 그러면 북한의 인민들은 작년에 식량이 얼마나 부족했냐? 80만 톤가량 부족해요. 80만 톤. 그걸 국제사회에다가 달라고 손을 벌리고 우리한테도 벌리고 최근에 미국은 인도적 지원도 안 하겠다까지 하았습니까? 그러면 그 액수로 얼마만 쌀을 살 수가 있느냐? 80만 톤의 따블을 사고도 남은 금액이다. 정말로 인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라면은
고급 사치품을 수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돈 가지고 식량을 사야 돼. 쌀을 사서 인민들한테 나눠줘야 돼. 이게 어떻게 인민의 생활을 중시하는 지도자냐. 결국 우리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관들, 청와대 참모들,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일부분만 보고 전부 다 그룹싱크라고 정치학에서 얘기하는데 집단 사고에 전부 체면술이 걸린 사람들 같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 가지가 북한의 김정은의 권력의 기반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어느 정도로 핵 무장을 하고 있느냐? 저희가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핵 무장이 어느 정도냐? 상당한 수준의 핵 무장을 하고 있다. 탄도미사일은 어느 정도냐? 상당한 수준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국에서 핵무기 숫자가 미국 정보당국에 의하면은 무려 60여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니까 지난번에 조명준 장관은 20개에서 60여 개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3개월 전에 보도를 보면은 미국에서 올해만 3개월 전 보도에 5개에서 8개의 핵무기를 또 만들었다라고 해요. 지금 3개월이 지난 시점은 올 연말까지 10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든 것으로 추정. 그럼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냐? 30여 개에서 70여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게 북한의 현 핵무장 평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결국은 되돌릴 수 없을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 10월 중순인가요? 불란서에 가가지고 마크롱을 만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서면 UN 대북제재 완화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마크롱이 뭐라고 했죠? 제재 완화하자는 겁니다. 대통령이 가가지고 메르켈을 만나도 마크롱을 만나도 메이를 만나도 전부 제재 완화. 거기서 된소리 받지 않았습니까? 유럽의 지도자들이 무슨 소리냐? CVID 해야 된다. complete하고 완전하고 verifiable 해야 돼. verifiable 검증 가능하고 irreversible 불가역적으로 dismantlement of nuclear weapons 핵무기를 CVID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오히려 대통령께서 대북제재 완화하자고 외교전을 펼치니까 무슨 소리냐? 대북제재 강화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단계가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핵무장이 이르렀는데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이르면 제재 완화하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합니까? 제재 완화에 대해서 전부 한마디로 속된 말 필이 꽂혀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푸틴 대통령을 며칠 전 아세안 회의에서 만났습니다. 제재 완화를 위해서 뭐라고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 그분들이 외교적 용어로 듣기에는 제재 완화 노력해달라는 이해찬 대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새로 부임한 주한 러시아 대사에게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서 노력해줘서 고맙다. 이게 현 정부 여당의 모습.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을 단계에 이르기까지 소위 말해서 최대한의 압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미국의 정책인데 우리는 오히려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여론전을 하고 있고 홍보전을 하고 있다. 한미 간의 엇박자가 안 날래야 안 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북한의 비핵화가 되겠습니까? 북한의 비핵화는 절대로 안 돼요. 제가 강경화 장관이나 조명균 장관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 장관님들께서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다고 얘기해요. 다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월달 특사로 갔다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을 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장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김정은이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번 대통령 오셨을 때도 국회에서 악수하고 나가면서 대통령님 북한 문제를 다룰 때 저희 야당 의원들 의견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한번 대통령을 뵙고 이런 실상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윤 의원 상설 협의체 가지고 서로 대화하자고 이렇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시는 대통령께서 투철한 국가안보관과 북한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을 기초해서 안보정책, 외교정책을 짜야 되는데 온통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전부 믿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전부 다 얘기를 합니다. 전부 다. 한 사람도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한 비핵화, 완전한 속임수다. 비핵화할 확률은 0%입니다. 라고 제가 장관들한테 얘기합니다. 속지 마라. 그래서 당신네들은 전부 다 이 영어로 얘기하면 그룹싱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룹싱크는 집단사고라는 거예요. 집단사고. 다 똑같은 생각을 취향한다. 그러면 올바른 정책 결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학자 중에 제니스라는 사람이 그룹싱크라는 책을 썼습니다. 결국 올바른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그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 사람은 악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악마의 역할. 다른 의견을 일부러 개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장관들이나 이 정부 측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나를 데블로, 그걸 영어로 devil's advocate라고, 악마의 주창자, 나를 집어넣어라. 내가 그러면 당신네들 사고에 대해서 반박을 해주면서 올바른 정책 결정을 해나가자. 관심 없어. 모든 사람이 그룹싱크를 합니다. 당연히 속을 수밖에 없다. 최근에 뉴욕타임즈 보도 보셨죠? 미국이 속고 있다. 트럼프 속고 있다. 버젓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 4월 27일 이제 판문점 선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면 미국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 목록을 제출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 핵 무기가 얼마고 핵 물질이 어느 정도고 핵 시설과 또 핵 인력이 어떻다는 거 당연히 미국이 달라오면 그걸 주야죠. 지금까지도 안 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만났을 때 우리들 보도에는 안 나왔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보고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 우리가 1년 내에 마치자. 우리 대통령이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김정은이가 뭐라고 했냐면 2년 정도에 걸쳐 합시다. 아닙니다. 빨리 하자. 결국 1년 내에 하자. 두 사람이 합의를 봤어. 우리 국민들한테 하나도 안 가르쳐줬어. 미국한테는 얘기해 준 겁니다. 미국한테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볼턴한테 야 김정은이하고 우리가 1년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미국이 보니까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북한이 계속 미그적거리는 겁니다. 핵신고 목록 내라. 안 내겠다. 안 내겠다. 손 딴짓다. 풍계리 핵실험장 지난번에 폭파했죠. 지금 와서 폼페이오가 책하니까 그 핵실험장 폐기한 거에 대해서 너희들 한번 전문가들이 와서 봐라. 폐기한 게 언제냐? 제가 알기로 5월달인데 지금 11월달 6개월 동안 지났습니다. 이제 와서 한번 둘러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 우리가 가서 그 장소를 체크를 하고 어떤지를 봐야 되는데 그건 지가 혼자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시킨 다음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한번 와서 봐라. 내가 스스로 셀프 비핵화를 하겠다. 너희들 참견 말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최근에 보도를 보십시오. 황해북도 삭감몰 기지에 CSIS, 미국의 전략 워싱턴 DC의 CSIS에 나오선 보고서를 보면은 13개의 미사일 기지를 비밀리에 작동 중. 뭐 이런 보도 나오지 않습니까? 황해북도 삭감몰 기지에서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통상적인 활동이다 우리는 얘기해요. 미국은 난리 났습니다. 진정한 비핵화 의지 있는 친구가 어떻게 계속해서 미사일 개발을 하냐? 핵신고서 목록을 제출하지 않겠다. 또 그러면서도 핵무기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완전한 비핵화는 하겠다. 뭡니까? 완전한 속임수다. 완전한 속임수. 우리는 그 완전한 속임수에 속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김정은이가 밖에 나가서 무슨 말을 못합니까? 비핵화 하겠다. 완전한 비핵화 하자. 왜 그렇게 나왔습니까? 미국 주도하에 강력한 유엔 제재 때문에 나온 겁니다. 제재 때문에 하도 힘드니까 결국 협상 테이블에 나온 겁니다. 협상 테이블에 나왔는데 그러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러시아까지 해서 국제사회가 일치 단결을 해서 결국 압박을 최고도로 해가지고 나 핵무기 자진 철거하겠다까지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벌써부터 대북 제재 완화하고 북한이 한 단계 하면은 그 다음에 미국이 상주체해달라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절대로 완전한 비핵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설사 만약에 북한이 지금 2차 정상회담을 북미 간에 해야 돼. 내년 1월 이후에 마크 펜스 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있어서는 북한이 반드시 핵신고 목록을 제출해야 된다라고. 핵신고 목록을 제출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미국의 핵신고 목록을 확인하고 우리가 너희들 핵시설에 들어가가지고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와 같이 미국이 가서 전부 다 사찰을 하겠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그걸 다 받아줄 거야? 못 받아. 걔들의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완전한 사찰이 없으면 완전한 비핵화가 될 수가 없어. 완전한 사찰이 전제되지 않는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거짓말이고 완전한 속임수입니다. 설사 북미 관계가 잘 돼서 핵신고서 목록을 제출하더라도 완전한 비핵화로 이루는 단계에서 완전한 사찰 문제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핵물질이 예를 들어서 플루토늄, 야구공 크기만 하면 핵무기 하나를 만들고 농구공 크기 하나면 우라늄 물질 농구가 하나면 핵무기 하나 만들고 내가 김정은이라면은 그래 그거 미국을 안 속이겠습니까? 숨겨놓죠. 핵무기든 핵물질이든 딱 얻다가 숨겨놓을 수밖에 없다. 숨겨놓습니다. 숨겨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정치범 수용소 같은 데다가 숨겨놓습니다.
정치범 수용소가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어느 정도 크기냐. 이 서울시만한 크기입니다. 서울시.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야, 정치범 수용소니까 예를 들어서 좀 우리 서울구치소 정도겠지. 천만에. 정치범 수용소가 서울만한 데다가 딱 핵무기나 핵물질을 숨겨놓습니다. 야, 너희 정치범 수용소에 가니 충분히 있는 것 같아. 우리가 그걸 사찰하러 들어갈게. 미국이 한다고 해서 북한이 받아줄까요? 안 받아줘. 왜? 너희 왜 우리 정치범 수용소 들어와? 이거 니들이 우리 체제 안전을 위해서 하는 정치범 수용소인데 니들이 마음대로 들어와? 이것은 우리 북한에 대한 체제에 대한 존엄에 대한 모독이다. 너희 못 들어와.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걔네들 할 수가 없어. 사찰을 자기 정치범 수용소에까지 와가지고 사찰을 들이밀게 할 수 있느냐? 북한의 체제의 속성상 할 수가 없어. 왜?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니들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했어? 체제 안전 보장해주겠다고 미국 너희들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우리 체제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한 정치범소에 니들이 만들어 들어와? 못 들어옵니다. 결국 완전한 사찰도 완전한 거짓말. 결국은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찰이 전제될 수가 없고 그러면은 완전한 속임수고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 절대로 될 수가 없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겠다고 하는 분들, 현 정부 여당은 거짓말하고 거짓말.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현 정부의 핵심 권력층에서는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 우리가 판점선언을 통해서 야, 남북관계를 전면적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했는데 그래, 우리 앞으로 통일할 건데 과거 운동권식의 생각? 거기 핵무기 몇 개 있으면 어때? 라고 생각할 겁니다. 식중팔구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삐딱서를 트고 제재 완화하겠다.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북미 간의 이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내년도에 빅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빅딜. 왜? 트럼프가 재선을 해야 돼. 재선. 트럼프 재선을 위해서는 뭔가 물론 외교 현안상 북한 문제가 높은 미국의 국민들이 그다지 관심 있는 대목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의 외교적 업적을 쌓기 위해서 북미 간의 핵 문제에 대한 대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 대타협이 어느 정도로 될 건가?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야, 북한 니들 가지고 있는 우리를 쏘겠다는 거 딱 ICBM 가져와봐. ICBM 가져와. 그리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철거해. 물론 북한이 테리라고 해가지고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200여 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200여 개 이상. 일단 고정 미사일 발사대 우리를 겨냥하는 ICBM 없애. 핵무기 없애. 그러면은 미국은 그래 그거 없애고 김정은이는 없앱니다. 왜? 미국에 대한 핵 위협을 없애는 게 급선무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트럼프가 김정은이하고 빅딜을 하면은 트럼프의 큰 외교적 업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재선 가도에 그린라이트를 가져갈 수가 있는 게 ICBM 핵폐기고 미사일 발사대 실험장 폐쇄다. 결국 그런 식으로 빅딜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중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핵무기 등등 어느 정도는 용인하는 선에서 끝날 거다. 야, 김정은 너 그래 겉으로는 완전한 비핵화한 것 같이 포장하자. 그래 너희 몇 개 그래 가지는 거 용납한다. 단 절대로 남한을 향해서 절대로 다른 나라에 핵 확산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핵 폐기가 아니라 핵 관리 정책으로 북미 간의 빅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북한 핵의 5천만 국민이 핵인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문재인 정부의 이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려고 하는 폭주기관차 같은 이 정책들이 결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못하고 북한을 조만간 비핵 국가로 세계에 알려지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핵무기를 가진 사실상 핵보유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게 제가 보는 한반도 이 비핵화에 대한 제 어떤 단견입니다만,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하고 봉쇄를 하고 해야 되는데, 벌써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저는 이 소위 말해서 이 정부의 최고 보이지 않는 불가촉적 권력 집단이 북한의 핵무기는 몇 개 용인해주고, 그래 북미 간의 핵협상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자주통일을 하는 것, 이분들 불가촉 권력 집단의 핵심의 생각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을 가고,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국회에서 얘기를 해도 마이동프, 이 사람들은 이 길로 그대로 갈 겁니다. 얼마나 정책을 밀어붙입니까? 여기저기서 무대뽀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현 정부,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에 대항할 수 있는 건 뭐냐?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 근데 미국도 가다가 중도에 완전한 비핵화에서 포기할 것이다. 왜? 트럼프 개인 업적 때문에, 국내 정치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완전한 비핵화는 물 건너 가는 거다. 오히려 우리의 만약에 보수 우파 쪽의 대통령이라면은, 야, 너 이렇게 나와야 된다. 너 우리가 91년도 남북한 간에 비핵화 공동선언 했잖아. 너 약속 파기했지. 몰래 핵무기만 핵물질 지금도 하고 있잖아. 빨리 니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실직고해. 우리가 그리고 1년 내로 빨리 없애. 우리가 더 세게 나가야 되는데 미국이 더 세게 나가고 우리는 제재해 주라고 하는 이 모습,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그게 우리의 참 앞으로 다가오는 참 황당한 현실이 될 수 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얘기하는데도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걸로 마치고 또 질문이나 뭐 주시면 또, 예, 이걸로 일단 기조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실 때가 3분 정도를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이재거 박사님 의견. 저는 지금 말씀하신 핵무기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그건 제대로 잘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한 말씀 나누신 당원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요? 예. 한나라당에 대해서. 예. 어느 시기든지 이제 선거가 가까이 오면 예. 그게 국회의원 선거든 예. 대통령 선거든 선거에 가까이 오면 당이 많이 생겨요. 예. 특히 이제 이 우익에서 한나라당 못 믿겠으니까 하고 당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벌써 당이 몇 개 생겼어요. 전원책 씨가 또 이번에 해독되면서 어젠가 그제 결국은 당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새 당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앞으로 또 당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익은 또 분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죽 서서 개주는 꼴을 또 당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태극기 집회에 서울역에서 하는 조원진 씨가 하는 그건 당의 이름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3,000명이 나와. 지금 다른 데가 뭐 500명도 나오고 100명도 나오고 100안 되는데 최소한 3,000명이 나오는데 각 지구당별로 동원 인원이 할당돼 있어요. 이렇게 뭐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나라당이 살 길 난 한 개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태극기 집회에 앞장서서 리더 역할을 해가지고 한나라당 쪽으로 이 우익의 그 시위가 이렇게 모이도록 만들어야 돼요. 한나라당이 앞에 나서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걸 장애 집회라고 해서 태극기 집회를 장애 집회로 해서 한나라당이 목숨 걸고 앞장 나서면 우익이 집에 모이게 돼 있어요.
한나라당이 사는 길은 나는 그 길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근데 저희가 가끔 물론 저는 당 지도부는 아닙니다. 근데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도 저희가 장애 집회를 몇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현안 문제를 가지고 이제 장애 집회를 한 경우도 있는데 물론 우리 장 박사님 말 맞다나 이제 제도권 세력 플러스 장외 세력, 제도권 밖의 세력이 뭉치면 훨씬 더 큰 동력을 얻을 수 있고 또 현 정부에 대항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제어 세력이 될 수 있다. 충분히 공감대를 가지고 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반문연대를 통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가치 빅텐트를 제가 2주 전에 하자. 계속 그 의견을 확산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하는데 우리 당 내부가 아직까지도 과거사에 발목이 잡혀서 제대로 된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체제의 근간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핵심 또 동력이 뭐냐? 결국은 남북 간의 합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안보는 파탄내고 정치는 독재하는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항해서 우리가 당당히 대항해서 싸우는 게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는 게 최고의 가치다.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물론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반문재인 연대를 하자라는 건데 이제 이런 것 자체도 아직까지도 당 내부가 과거사에서 발목이 잡혀가지고 서로 야 너 뭐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있어서 저는 그 갈등을 치유하자. 어떻게 보면은 박사님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다. 저야 뭐 과거 친박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친박이든 비박이든 뭡니까? 박 대통령이 좋아하고 싫어한 그 어떻게 백자 한 장 차이입니다. 그게 이 당과 이 나라와 이 진영을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나는 역사의 죄인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역사의 죄인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고해 성사도 하고 반성도 하고 서로 용서하고 특히 우리가 최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이런 자경화, 사회주의화 되는 것에 대해서 맞서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게 용서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길이다. 이렇게 하자라고 이런 운동을 내부적으로는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은 앞으로 저희가 동력을 얻어서 나갈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짧게 핵심만. 이부호도의 한경남도 사무실 시사입니다. 크게 말씀. 크게. 제가 목소리가 좀 약해서 크게 하면 돼. 오늘 윤상현 의원님 제가 참 뵙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방문연대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한번 뵙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또 오늘 포럼에 오신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먼저 앞서서 말씀하신 그 이제 김정은 권력 기반 문제라든가 또 이제 비핵화 문제 또 이런 문제를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데 일단 지금 하신 말씀들은 아마 모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알고 공감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하게는 북한의 권력 기반이 무엇인가 이제 김일성 따라하기 공포 정치라든가 또 김정은 선물로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런 등등도 다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주체 사상으로 그냥 교육을 해버렸습니다. 그 교육 주체 사상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한마디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인민대중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뒤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데 그 인민대중은 지도자의 그런 올바른
용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지도자는 누구인가? 그 지도자는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시며 그 수령과 지도자는 바로 그 혈통에서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김일성 혈통에는 누구도 수용이 될 수 없는 줄로 인정하고 사는 사회입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하는 그런 북한 체제에 간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오로지 무조건 숙명적으로 김일성만 이렇게 찍어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아, 북한은 이민대중을 위한 사회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김정은을 받들고 있는 이런 사상들이 어린 아이들로부터 다 거기에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김일성은 우리 모두가 받들어야 되고 나이 80이건 90이건 그 앞에서는 머리를 숙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주체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문제는 지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 비핵하고 뭐 다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입니다. 북한보다 우리 대한민국.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건 그러왔다 하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중요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반문연대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여기서 간단히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지금 우파들이 왜 보수가 이렇게 망했냐?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게 되면 우리가 먼저 내가 위를 하는데 위 근원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근원 치유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우리 보수가 왜 망했냐? 그거를 해부학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아요. 다 지잘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망했냐? 이거 왜? 이거부터 치유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거 한물 가는 역사다. 아니에요. 그걸 아니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속았던 사람들이 저절로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반문연대 하자고 안 해도 아 이렇게 우리는 속았구나 하면 저절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반문연대만 외치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주장하면서 1년 몇 개월 동안에 아스팔트에서 그렇게 했던 그분들이 그건 다 뭐가 됩니까? 그건 너는 그냥 뭐죠? 너는 그걸 희생으로 이렇게 해라 이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문연대를 한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부당함을 우리는 무조건 외쳐야 되고 그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놓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젊은 세대들이 잘못 생각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반문연대하자 그들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라 이거죠. 너희들이 속았던 부분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그들이 돌아설 거고 또 여기에 이제 반문연대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북한에서 오늘도 무슨 장사포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들은 뉴스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의 그 아주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 평화적인 이론, 평화 통일이 모든 걸며 있는데 평화 통일이라는 게 뭡니까? 무기를 사용 안 하는 게 평화 통일이에요. 그러면 독일은 평화 통일을 했습니다. 어떤 평화 통일을 했습니까? 독일 동부 독일 주민들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결국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평화 통일을 막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 평화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청년들에게 잘 인식을 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반문연대만 외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심각하게 원인 분석을 하고 정말로 잘못한 사람 인정하는 사람들만 모이라 이거지. 인정한 사람들만 모여서 정말로 다시 이제 우리 분명히 좌파라는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될 때가 이제 옵니다. 아마 조만간에 올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가 자기의 모든 걸 이제 드러낼 때가 오거든요. 그럴 때 그들을 잡을 수 있는 그 리더가 없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심각하게 자유한국당 정말로 사람들이 다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갈 사람은 가라 하세요. 내치세요 대담하게. 왜 그거를 자꾸 그 사람들 다 끌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자기네가 추천합니까? 백성이 하잖아요. 백성, 국민들이 우파 세력들이 찍는 사람들이 합니까? 우파 세력의 마음과 심리를 어둠을 줄 알고 그들을 단결시킬 생각을 해야지. 왜 지들 머릿수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 일단 주체 사상 제가 아까 말씀하신 백주대간 혈통
주체사상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반문연대 솔직히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선거까지 얼마 남았습니까? 1년 반 남았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우리 선거에서 칩니다. 선거에서 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헌법 개정합니다. 헌법 개정.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없어집니다. 벌써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 빼겠다. 북한 세습 얘기 안 하겠다. 북한 6.25 남친도 얘기 안 하고 정치범수용서 인권 얘기 안 하겠다. 어떻게 가는 길을 보이지 않아요. 결국 이 사람들이 꿈꾸는 게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판문점 선언 1조를 한번 봐봐라. 판문점 선언 1조를 보면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합니다. 판문점 선언 1조에 보면은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여기에다만 방점을 두고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을 한번 보세요.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라고 합니다.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 자주통일이 뭡니까? 반외세, 반미 자주통일 하자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뭘 하겠다? 6.15 14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자. 우리 남한에서 철저히 이행하자고 합니까? 6.15와 14선언을 이행함으로써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은 거기에 지금 이 정권이 가는 게 보이는 겁니다.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남북 합작을 해서 결국은 한번 보십시오. 내년도에 만약에 북미 간에 빅딜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6.15로 돌아가자라고 나옵니다. 6.15 공동정신으로 돌아가자라고 이 제야의 좌파들이 들고 일어나는 6.15라는 게 뭡니까? 연방제입니다. 연방제. 연방제로 갑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6.15 할 때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연합안하고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하고 공통점이 있고 그 공통점상에서 자주통일을 해나가자. 그것을 이 사람들이 6.15 14선언 철저히 이행해서 하자는 겁니다.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거의 핵심 동력은 남북합작이고 남북합작을 통해서 결국은 북한이 얘기하는 연방연합제로 가자니 연방연합제. 6.15가 처음 나왔을 때 범민혁 남측본부에서 북한의 통일방안 연방연합제에서 쫙 걸었다 지금 없어졌습니다. 조만간 보세요. 대북제재 완화돼서 미국하고 얘기가 잘 되죠? 그러면 연방연합제. 연방연합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주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1국가 2체제가 되는 겁니다. 이걸 막아야 되는데 맨날 우리끼리 싸워야 됩니까? 맨날 우리 당내에서 친박이고 비박이고 탄핵하고 탄핵하고 이렇게 싸워야 됩니까? 그래서 일단 대한민국의 근간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치단결해서 나가자. 나도 죄인이다. 나도 옛날 친박하고 탄핵 반대하고 했지만은 나도 죄인이다. 이런 체제가 온 거에 대해서 결국 우리끼리 싸워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어디다 줬습니까? 좌파 정권에 헌납했죠. 그걸로 역사했지. 김무성도 죄인이다. 형님도 죄인이고 유승민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다. 홍문정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과거사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고해성사를 하자는 겁니다. 나도 고해성사를 최근에 했고 저도 하고 김무성 너도 해라. 뭘 잘못했는지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용서를 받아. 용서받는 길은 뭐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가는 거다. 까다가다가 이 체제가 전복이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1년 반밖에 안 남았다. 1년 반 동안 하냐? 이거에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된다. 제 얘기는 이겁니다. 체제가 정말로 체제가 붕괴 직전에 와 있다. 지금 좌파혁명의 불덩어리가 세상을 다 뒤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물론 따져야 되죠. 제가 얘기하는 거래. 고해성사 죄인.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뭘 잘못했는지 고해성사하자. 그럼 반성하자. 그럼 화합하자. 그리고 대국민 선언을 하자.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히 지켜내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게 정말로 역사적 죄인으로서 한국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죄인으로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이게 반문 자유민주주의 가치 빅텐트. 사람들은 우파통합이라고 우파통합. 우파통합 한다면 손학규라는 분 한번 보세요. 손학규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 사람도 우리 당에 있던 분입니다. 그 사람도 보수,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분. 손학규가 우리가 우파 보수 때 통합하자 했을 때 손학규가
우리한테 오겠습니까? 우리는 문재인 좌파 독재 파퓰리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대항기지가 뭔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한테 맞서 싸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대항기지 자체가 없습니다. 딱 하나 있다면 그거는 현재 우리의 야당 구조, 야당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단일대우로 싸우는 수밖에 없다. 딴 게 싸우세요. 언론에서 싸워줍니까? 왜 우리가 유튜브 방송에 옵니까? 안 오는, 전부 언론 장악된 거 아시죠? 다 장악됐습니다. 공중파 보면은 9.19 공동성명 한 다음에 나와서 얘기하는 전부 북한 비핵화 전문가들. 제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데 90점을 주겠다고 합니다. 90점. 또 전부 친정부, 친여 성향의 학자들이 도배합니다. 그럼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정도로 장악이 돼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하냐? 빨리 우리가 내부적인 갈등을 그래 빨리 해소하고 자유민주 빅텐트 하는데 손학규 같은 사람도 오게 하기 위해서 손학규가 우리를 보고 얘기할 겁니다. 야, 우리 당이 제1야당 아닙니까? 대항기지는 제1야당 한국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그래 같이 빅텐트 반문연대 하자를 해야지. 만약에 야 우파 통합하자 하면 손학규가 우리한테 뭐라? 야 니들 실패한 보수 아니야? 부정부패한 보수, 탄핵당한 보수. 니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 실패한 보수가 무슨 자격이 있어? 우파 통합이라는 게 불가능해. 그래서 제가 반문연대 반사회주의 정책 연대를 해야 그 사람들을 모아서 옛날 YS가 군사독재 종식 했을 때 니 편 내 편 가렸습니까? 오직 우리는 반문연대 사회주의 반사회주의 정책 연대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급선무다. 내부 갈등을 그거를 탄핵 이거에 대해서 그래 우리가 통합하자. 전부 나도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다. 그거에 고해성사하고 그래 대국민 선을 통해서 잘 싸워주자라는 게 반문연대. 옳소. 예. 예. 유재춘 대사님 혹시 뭐 하실 말씀이십니까? 유재춘 대사님.